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정부안 가운데 5조 2천억 원을 삭감하고 세수 결손 4조 원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이 잠정 합의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부문 호황으로 올해 각각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최대 실적을 올린 거는 같은데 임원 인사 내용은 결이 달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급락했습니다. 코스피가 1.5% 넘게, 코스닥은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부회장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악재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 전망까지 이슈톡톡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로 주목받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임단협 유예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사태를 살펴보고 새로운 대안은 없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이 헤드라인입니다. 한동안 사라졌던 중국인 관광객들, 요커가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달이 지갑을 연 덕분에 그동안 악화일로였던 여행 수지 적자가 2년 반 만에 최저치로 줄었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한반도의 봄은 국제 수지에도 햇살을 비췄습니다. 악화일로였던 중국과의 관계가 나아지면서 관광객이 다시 늘고 덕분에 여행 수지 적자도 개선된 겁니다. 10월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47만 5천 명으로 1년 새 4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반면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은 5.2%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10월 여행 수지 적자는 9억 5천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여행 수지 개선에 경상수지 흑자 행진도 지속됐습니다. 올 10월 경상수지는 91억 9천만 달러 흑자로 2012년 3월 이래 8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석유 제품과 기계류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자산은 105억 9천만 달러 늘었지만 외국인 국내 증권 투자는 40억 8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나란히 임원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덕분에 두 기업 모두 올해 최대 영업 실적을 거뒀죠. 근데 인사를 두고는 서로 좀 결이 달랐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선정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예,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우선 삼성전자는 김기남 대표이사 사장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김기남 신임 부회장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반도체 사상 최대 실적과 함께 2년 연속 글로벌 1위 달성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의 박성욱 부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납니다. 박 부회장은 6년 동안 SK하이닉스를 이끌면서 사상 최대 경영 실적을 잇따라 달성하면서 SK하이닉스의 최고 전성기를 이룬 주역으로 꼽힙니다. 박 부회장은 SK그룹으로 자리를 옮겨 수펙스 추구협의회 ICT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후임으로는 이석희 사업총괄 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사를 통해서 두 기업의 이 경영 전략이 좀 다르다라는 것도 엿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김기남 체제를 이어가는 삼성전자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한층 더 큰 격차로 경쟁력을 공고히 하면서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희 새 CEO 체제의 SK하이닉스는 한 차원 높은 첨단 기술 중심 회사로 변모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이 신임 대표는 글로벌 역량이 뛰어나고 합리적이면서도 과감한 추진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고점 논란 올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이 두 기업이 바라보는 업황 전망은 어떻다고 합니까? 네, 올해 최대 호황을 누린 반도체가 고점을 찍고 내리막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핸들 커버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을 포함해 유해 성분이 나왔습니다.
운전하다가 직접 손에 닿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안전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광호 기자입니다. 핸들에 씌우는 커버는 장시간 운전을 하는 택시 기사들이 특히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운전할 때 이렇게 약간 땀이 찰 때 미끄럽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약간의 쿠션 역할을 해주니까 그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종종 아이들의 놀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저 애들도 가끔씩 장난을 치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시동 끄고 애들 핸들 돌리게 해주는데 그런데 이들 핸들 커버 중 일부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두 개 제품은 유럽연합에서 2군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한 유해 물질이 기준치의 3배 가까이 검출됐습니다. 한 개 제품은 확실히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1군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의 8배를 넘겨 검출됐고 그보다 약한 2군 발암 가능 물질은 27배나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벤조피렌은 1군 발암 물질로 피부 접촉 시 홍반이나 색소 침착,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 제품에 대해서 규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 검출 제품은 소비자원이나 행복드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할 것을 업체에 권고했고 업체 측이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세수 비율은 26.9%로 우리나라는 36개 회원국 가운데 32위였습니다. 한국의 세금 부담은 전체 회원국 평균치 34.2%보다 낮았습니다. 국내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이 소폭 오른 가운데 자본 비율이 가장 낮은 은행은 K뱅크였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총 자본 비율은 15.55%인데 K뱅크의 총 자본 비율은 11.3%로 은행권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배기가스 부품을 무단으로 변경한 BMW 코리아에 5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BMW는 지난 2015년에 판매된 미니쿠퍼 5도어 1,200여 대의 정화 조절 밸브를 당국의 사전 신고 없이 내구성이 약한 부품으로 바꾼 사실이 드러나 현재 리콜이 진행 중입니다. 노후주택이 몰려있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과 은평구 신사동 일대가 아파트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공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변경안 계획안을 수정 가결하고 은평구 신사 1주택 재건축 정비 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덕동 119번지 일대 아파트 166가구, 신사동 170번지 일대에는 420여 가구가 들어섭니다. 예, 오늘 시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미중 무역 갈등 부분이 시장 이렇게 하락의 또 주요 원인이다라는 분석이 일단은 가장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전화 연결해서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부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이유부터 좀 분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무역 분쟁 관련 아주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주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중국의 화웨이의 CFO가 캐나다에서
미국 당국에 의해 체포가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슈 자체 사이즈보다도 이게 심리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거래소, 코스닥, 선물 시장 모두 상당히 큰 폭의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시장이 많이 빠졌고요. 오늘 특별히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는 심리가 점점 경색되면서 마감장으로 갈수록 점점 많이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12월 들어서 그 파월 의장의 좀 비둘기적인 발언 때문에 시장이 이제 산타랠리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에 그랬죠.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역시나 근데요. 네. 예, 부시장님. 이 화웨이 부회장이 체포된 게 왜 이렇게까지 시장에 악재가 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갖다 파는 이유가 됐을까요?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한 90일간 휴전 네. 상황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렇죠. 사실은 하웨이의 CFO 정도라면 한국으로 따진다면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체포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 정도로요? 왜냐하면 글로벌에서 삼성 다음으로 핸드셋을 가장 많이 팔고 있고 그다음에 통신업계에서도 통신 장비 2위 업체로 중국에서는 가장 큰 IT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그 차기 회장이 이렇게 체포가 된다라는 것은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심리를 자극했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예. 미국의 주요한 경영진도 중국에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느냐는 온갖 추측이 난무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 주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 일이 어떻게 도대체 전개될 것인가 하는 의혹이 굉장히 커졌고요. 이것이 주식시장 심리를 굉장히 압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들이 즉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 쪽보다는 더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은 이게 앞으로도 그렇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이게 뭐 제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는 이제 미국도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미국은 금융시장이 타격을 많이 받으면 정책적인 변화가 좀 일어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더 확대되는 쪽으로 과연 갈 것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뉴스를 들었을 때는 분명히 확대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시장 심리가 꺾였던 것인데요. 아마 미국 쪽에서도 이 사태를 그냥 확대하는 쪽보다는 수습하는 쪽으로는 나올 것 같은데 그 수습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심리적으로 분명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뉴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뉴스 자체가 뭐 그 산업 전망이라든가 실적 전망이나 이런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을 줬다기보다도 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 오늘 그 뉴스에서 가장 큰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과 오늘 시장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예, 앞서 보신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결국 저 문제 때문에 또 아까운 생명 한 분, 또 아마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보셨겠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한 분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해서 또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오늘 이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연세대 방재안전관리센터장으로 계신 조원철 명예교수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아직 사고 원인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정보의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원인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원인이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유지관리 안 한 거죠. 유지관리를 안 했다. 예,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은 50이나 60이나 70, 80, 90까지 살기 위해서는 예방 주사도 맞고 좋은 것도 먹고 전부 건강 진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대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사회 기반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해 놓고 나서는 일정한 간기 시간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알맞는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27년간 전혀 안 했거든요. 지금 교수님께서 전혀 안 했다라는 말씀하실 정도로 이제 거의 그냥 뭐 무슨 사고 터지지 않으면 신경 안 썼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껏 한 것이
지표면에서 열상 카메라를 가지고 네. 그 뜨거운 물이 새 나오는지 안 새 나오는지 그것만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교수님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질문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이거는 사실은 유지 관리를 하라고 예산도 좀 편성이 되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네. 과연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는지는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그 조사를 해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 예산이 아니고 자체 그 회사 예산이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이익을 위해서는 가난한 돈을 안 들이는 거죠. 그러네요. 지난번에 KT 그 아현 지사 화재 사건이랑 비슷하군요. 그것도 돈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렇죠. 설치를 했던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예방에 드는 경비가 네. 경비보다는 이 사고가 나서 나중에 이제 사고 수습하고 회복하는 데 드는 돈이 훨씬 몇 배로 더 많이 들거든. 근데 처음에 설치할 때는 이제 그런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돈 덜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입니다. 이번에 뭐 파열된 게 노후배관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요. 지금 뭐 교수님께서 노후 언론에서 노후 그러는데 예. 가만 놔두면 사람도 태어나서부터 그냥 놔두면은 빨리 늙어버립니다. 건강이 아주 나빠지죠. 그렇죠. 그런 노후 개념이에요. 이거는 40년 수명에서 27년 지났으면 이제 겨우 중년을 지난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후화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른 겁니다. 왜냐하면 왜 노후화가 됐냐면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노후화가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바라보시는 원인 분석이 지금 일부 보통 언론에서 다루는 접근 방식과 좀 다르게 보시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렇죠. 중요한 거는 관리를 안 한 게 이 백석역 인근만 관리를 안 한 건 아닐 테고 전국에서 다 관리 안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600km가 넘는 이 열수관들이 거의 같은 패턴으로 회사 이익을 위해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패턴으로 하고 있죠. 그에 대한 관리 규정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요. 교수님 하나만 좀 더 여쭤보면 지금 사고가 났는데 최근에 사고가 났는데 몇 군데를 제가 좀 조사한 거를 보니까 2016년도 3월에 송파구였고 올 2월과 3월에는 분당이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백석동이었고 그렇죠. 보면은 이게 좀 특정적으로 좀 몰리는 느낌이 좀 들어서요. 이게 혹시 뭐 일기 신도시에 뭐 좀 집중된다든가 또는 강남에서도 잠실이나 송파 쪽에 집중된다든가 뭐 이렇게 연관성을 볼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연관성은 지을 수는 없고요. 이 앞으로 이제 전국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많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 데는 전부 열병합으로 해서 이 온수를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 군데서 터질 겁니다. 이 현재 상태 그대로 가면요. 그러면 예방 조처를 하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열병합 발전 방식으로 이렇게 온수를 공급하는 중앙에서 공급하는 방식이 있는 동네들은 다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아까 관리 문제를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요. 관리만 잘하면은 이 사고를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 파이프를 다 갈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 관리를 잘 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장 안에 어떤 상태인지를 알면은 그거에 대한 조처를 하잖아요. 사전에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 마찬가지로 관 안의 내부 상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관 안의 내부 상태를 들여다보면 녹이 쓴 게 몇 미리 정도 두께로 녹이 쓰는지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이 얼마나 얇아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알 수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처해서 꼭 너무 얇아졌으면 관을 교체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요. 또는 뭐 다른 것으로 이제 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근데 관의 내부 상태를 들여다보지 않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내부의 관을 들여다보는 방법은 결국은 땅을 파야 되는 거죠? 땅을 일일이 다 안 파고도 관 입구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요즘 로봇가 있습니다. 다. 로봇가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장치가 있고 그 관을 따라서 쭉 지나가면서 내부 검사를 하고 바깥에서 화면을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녹이 얼마가 쓸었고 남아 있는 관의 두께가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예. 파악할 수 있으면은 아주 특정 부위에 가서는 이게 관이 아주 얇아졌다. 그러면 그 관은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알겠습니다. 관이 아직 쓸만하다고 그러면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땅을 파고 그래서 관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아도 로봇을 이용해서 충분히 아주 큰 비용 없이도 지금 전체적으로 상태를 종합 점검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비용은 시간과 비용은 듭니다. 분명히. 아니, 그거는 안 들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마찬가지입니다.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연대 조원철 방재관리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광주형 일자리 얘기를 저희가 참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오늘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당 내에서도 광주형 일자리는 무산됐다, 좌초됐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였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 표현의 의도가 압박용인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보고 있는 건지는 좀 나중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광주형 일자리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 상태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만큼 분명한 것 같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문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셔서 중앙대 위정현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좌초됐다라고 일단은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얘기했는데 일단 요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의도 자체가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보세요? 압박용,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좌초됐을 때 미리 이제 여기에 대한 결과를 예측을 했다라고 대비를 했다라는 두 가지의 뉘앙스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을 덜 먹으려고 한다 이것이죠? 네, 덜 먹으려 하는 것도 있고 하나는 이제 양쪽을 노사를 압박하는 것도 있고 용도도 있습니다. 홍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뒷붙였던 얘기가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다른 대안이라는 게 어떤 게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의 자동차 업체를 예를 들면 GM이라든지 이런데 어떤 조건을 좀 좋게 해서 끌어들이거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심지어 심하게 이야기하면 중국의 자동차 업체, 어쨌든 뭐 글로벌 자동차가 기업 현대 기업은 뭐 자동차 회사냐라는 어떤 뉘앙스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5개 완성차 업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대차가 제일 먼저 광주 일자리 사업에 이렇게 참여 여부가 이제 됐던 거는 현실적으로 현대차 말고는 할 만한 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어서 예. 현대차가 빠진다 그러면 그 대안을 할 만한 데가 나머지 4개 완성차 업체 중에서 과연 있을 것이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교수님은 외국 업체도 얘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근데 GM 같은 경우 지금 이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없죠. GM도 그리고 GM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이제 기존의 또 완성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규모 경제, 즉 공장을 많이 세워서 생산 단가를 낮추고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그렇죠. 지금은 근본적으로 자동차 산업 전체가 예를 들면 공유 차량이라든지 그렇죠. 전기차, 수소차라는 혁신의 아주 경량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광주 일자리 사업이라는 결국은 뭐 광주시 요구대로 연간 최소 7만 대든 뭐 다른 데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뭐 10만 대 됐든 간에 대략 7에서 10만 대 정도의 차를 생산을 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전반적인 글로벌 자동차 업계 이 재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도는 좋은데 이 방식 자체는 굉장히 좀 구태의연한 방식 아닙니까? 예,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의도도 사실 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차가요? 현대차도 결국에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하면서 동시에 이제 실리를 추구하는 이런 이중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노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조합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일단 명목상으로는. 네. 하지만 이제 양자가 어느 쪽을 자신들에게 이제 유리하게 이걸 끌고 가는.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예를 들면 광주시 정부 그리고 현대차 또는 현대차 노조 이 3자는 다 서로가 이해관계에서 움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현재 한 접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현대차는 임금을 싼 어떤 그 임금을 낮춘 상태의 어떤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조건이 있는 거고요. 예. 노조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이런 어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요. 광주시하고 중앙정부는 고용을 창출한다는 그렇죠. 이 3자가 이해관계에서 접점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가장 이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걸 만들어가느냐 하는 싸움에서 3자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 충돌의 가장 그 중심부에 있는 게 이번에 그 상생협의회가 결정하는 그 유효 기간을 35만 대 생산까지로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사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결국은 임단협 문제를 이제
뭐 5년 동안 유예를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이제 요 문제가 해석이 되더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차는 5년 동안 임단협을 하지 않는다, 유예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우리는 그러면 참여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투자한 단가가 맞는다라는 거고, 노조에서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예, 정부는 중간에 절충하고 있는 거고요. 절충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양쪽에 이제 휘둘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어떤 이슈냐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5년 동안 안정된 어떤 관계를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금을 더 올리거나 이러지 않고, 그리고 단체 협약도 처음에 체결한 상태에서 멈춰 있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상태를 원하는 거고요. 노조는 현재 상태의 어떤 임금이라는 게 잘못하면 현재 상태 현대하고 기아차의 임금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우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요. 노조 입장에서 봤을 때 두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점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죠. 교수님 말씀이 끝부분이 그거군요. 양측이 서로를 못 믿는다라는 거. 예,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노정돼 왔던 문제죠. 거의 1980년대부터 30년에 걸쳐서 불신이 쌓여왔고 대립과 충돌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게 곳곳에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곳곳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공장에서 물량을 뭐 군산이나 뭐 예를 들면 태안인가요? 거기 이제 다른 공장을 이동시키고 물량을, 예를 들어 어떤 차를 어떤 공장에 생산하고, 이게 전부 노조하고 서로 이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생산 물량을 조절하는 거, 심지어 생산성 올리는 거, 그리고 뭐 고용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단체 뭐 협약하는 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노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30년 동안에 누적된 서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30년 동안 그렇게 해서 계속되온 이런 고질적인 양측 간의 이런 불신, 이 현존하는 그 잔존한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아예 처음부터 어차피 성사가 안 될 거였다라고 봐야 되는 하나의 어떤 이게 이제 이제 독일형 모델 2002년도인가 폭스바겐 모델을 지금 그걸 좀 벤치마킹한 건데요. 그거하고 지금하고 이미 16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양산차 모델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 전기차라든지 어떤 새로운 어떤 형태의 차세대 자동차라든지, 또는 이제 전기차에 있어서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어떤 부품 업체가 집약된 상태에서의 어떤 전기차 생산의 거점을 만들자, 이건 한번 우리가 검토해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시각은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광주형 일자리에 들어가겠다는 거는 소형 SUV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내연기관, 그러니까 휘발유나 경유를 쓰는 그런 차가 아예 아니고 차세대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기차로 아예 처음부터 하면은, 그럼 지금의 문제들이 조금 다르게 접근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왜 노사 간에 또 잘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노조에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소형 SUV라는 게 과연 시장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 있는데요. 그 점은 저도 일정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한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게 이제 중대형 어떤 세단, 그리고 SUV, 이 두 종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소형 아래가 경차, 이번에 경차입니다. 그래서 경차 시장 같은 경우는 연 한 10,000대, 1년에 많아야 10만 대 전후의 시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잘 안 팔리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일본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불확실한 시장을 두고 과연 이런 생산 공장을 만들었을 때 이 공장이 지속 가능한가 하는 점에 있어서 역시 우려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 모델 자체를 아예 그냥 날리지 말고 그런 쪽으로 조금 포인트를 바꿔서 한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한번 접점을 찾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를 볼 때는 지금 정부는 고용 창출에 굉장히 이제 골머리를 앓고, 어느 나라 정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은 글로벌적인 어떤 관점의 생산 거점을 보기 때문에 굳이 한국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어느 나라 기업도, 현대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굳이 광주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 심지어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캐나다가 될 수도 있고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나라가 돼도 관계없습니다. 코스트만 낮다면. 더구나 지금 그 자동차 업계에는 지금 혁신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향후에 예를 들어 20년 후에 어떤 전체적인 생산량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린다고 생각하면 이건 뭐 죽기 살기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노조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국민적 비난을 어떤 고임금이라는 그런 어떤 임금 격차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고 결국에는 노동운동 자체에 대한 동력을 상실할지 모르는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자가 위기를 다 맡고 있는 건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차세대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러면
왠지 그 막 복잡한 이 숲 안에서 숲 밖으로 나온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한 말씀만 짧게 여쭤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예를 들면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치고 나간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를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무공해 차량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양산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충전 시설이 문제가 되는데 그걸 정부가 담당하는 그건 당연히 거죠. 정부 인프라니까 해야죠. 예, 그런 것들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노동력에 대한 그 어떤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뭐 특히 이제 복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발상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말씀 들어서 되게 좋네요. 네. 말씀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아까 조금 전에 저희 화면 하단에 자막, 속보 자막 나가는 거 보셨겠습니다만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을 합의를 잠정했던 게 이제 양쪽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돼서 이제 완전 합의가 됐습니다. 야3당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다는데 또 야3당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예산안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인하대 박상병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언뜻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5당 중에서 2당, 가장 큰 2당이 합의를 해서 내년 예산안을 이제 내일 본회의에 이제 올린다. 네. 그러면 2당이 그렇게 하면은 통과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죠? 지장이 없죠. 지금은 수정안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전체 의석의 과반 이상, 그러니까 재석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1,300명 통과되는 거예요. 두 정당만 합하면 과반이 200석이 넘기 때문에 그렇죠. 통과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3당은 이것을 지금 막을 방법으로 아까 얘기 보니까 우리도 좀 필리버스터라든지 뭐 이런 걸 할까?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국회법상 안 돼요. 내일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 예전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몸으로 이렇게 틀어막고 막 이렇게 쇠사슬 채우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그거는 이제는 굉장히 큰 범죄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네. 그것도 안 되고 필리버스터도 안 되고 결국은 내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봤자 소용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안 법정 시행 안 지키는 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요. 아, 그렇죠. 뭐 그 대목도 좀 아픈 대목인데 그래도 정기 국회 안에는 통과시켜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던 거거든요. 과거에 보면은 해를 넘기느냐 마냐 이런 말도 그렇죠. 있었는데 예.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이 예산안 같은 경우는 나라 살림이기 때문에 다른 정당도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 제일 보기가 좋은데 그때 두 정당만 통과시킨다라고 말하면 사실 이건 국회의 예산안에 대한 합의 정신은 분명히 위배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확정된 합의안을 받아보질 못해서 네.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잠정 합의안 내용대로라면 두 당이 5조 한 2천억 정도를 삭감하고 세수 결산 그 4조 문제 그 논란이 됐던 거 네. 그거는 국채를 발행해서 메꾸기로 하고 이렇게 큰 쟁점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얘기를 제가 봤는데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정도가 이제 돼서 내년 통과하면 내년 예산안은 그냥 이제 내년부터 집행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론만 알고 있는 것이고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되고 그건 모르겠어요. 또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통 1% 정도 삭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 삭감을 하겠다. 그럼 내년도가 470조니까 한 5조 원 안팎은 삭감이 되겠죠. 그 정도 얘기가 된 것 같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당초에 예결 소위가 이루어질 때 막판 쟁점이었던 유류세 인하분에 대한 4조 원에 예, 그 대해서 세수 결산 문제. 예, 세수원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답이 없었습니다. 예. 그건 결국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국채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아마 자유한국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양쪽의 절충형 타협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 출사표를 던졌던 한국당의 입장은 일자리 예산 23조 가운데 한 반은 쳐낼 거야 막 이렇게 큰 소리 쳤었는데요. 네. 한참 모자라겠는데. 근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감액은 순 감액이 한 5조 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감액 전체 규모는 알 수 없어요. 청액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에서 얼마를 감액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 얼마나 청액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일 되면 알겠습니다만 아니 저도 자료를 못 받아봐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타협이 됐다고 얘기하면은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결론 때문에 오케이 두 정당이 통과시키자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5조가 삭감됐다고 해도 그 5조 이를테면 일자리에서 10조가 삭감이 되고 딴 데서 5조가 증액이 되면 어차피 5조니까. 마찬가지죠. 예,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야 3당은 완전히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거의 뭐 사활을 걸고 매달렸는데 네. 그냥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날아가는 겁니까? 날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래요? 이 문제가 예.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우리 몰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민주당이 먼저 대안을 내놔라. 여당이니까. 예. 우리는 이제 빠져 있겠다. 이런 전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받아줄 수 없는 거를 자유한국당은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무작정 우리는 반대한다 아니었습니다. 또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근데 왜 민주당에서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우리 공약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당내 의견이 성숙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거를 타입으로 볼 문제도 아니고 더더욱이 이거를 예산안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냐. 예산안하고 선거구제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논리였거든요. 일명타당한 정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선거구제 개혁에 대한 방안이 끝나지는 않았다. 또 지금 국회에서는 정액특위가 논의가 되고 있고요. 예. 오늘도 홍영표 원내대표 얘기는 내년도 좀 더 연기할 수도 있다. 그 정도 되면 조금 더 논의는 될 것 같습니다만은 글쎄요. 민주당의 산을 넘어가면은 자유한국당은 동의할까요? 극적으로 많이 불리할 텐데 결국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좀 진화된 이전보다는 진화된 방안은 좀 모색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작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나오신 김에 오랜만에 이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이번에 G20 때문에 아르헨티나 가기 전에도 선거 문제,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좀 잘 처리해달라고 여당에 당부하고 한 걸로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걸로 저도 봤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요구가 안 먹히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라는 여당 입장이 강경한 거는 뭔가 다른 속내, 정치적인 속내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이 그런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의 공약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뭐 저를 좋아하는 우리 민주당 당원 여러분, 지도부 여러분, 우리 공약합시다 얘기하는 것이고, 네 대통령님.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건 당에서 이제 책임질 문제거든요. 예. 당에서 아직 의견이 성숙이 안 됐는데 왜 안 됐을까요?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불리한 겁니까? 아니 이거는 뭐냐면 연동형 비례제를 받을 경우에는 이를테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잘 나가는 정당 아닙니까? 예. 다음 총선에서 예를 들어서 30%의 정당 지지를 얻었다 칩시다. 예. 정당 지지율 30%. 그러니까 연동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30%의 정당 지지를 얻었으면은 최소 30%의 의석은 갖는 거거든요. 비례대표에서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예. 그런데 지역구에서 100석을 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30% 정당률이라고 하면은 3, 3은 9, 90석 아닙니까? 90석을 보장이 됐는데 지역구에서 100석을 얻었어요. 그러면 비례대표는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적으로 불리한데 받겠습니까? 만약에 받았다고는 당에서 엄청난 비판에 아마 휘말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심전심으로 이건 어렵다. 자유한국당도 그쪽이 어렵겠죠. 우리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야 3당을 빼버리고 제1당과 제2당이 전격적으로 절충을 해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합의를 본 거죠. 그러면 저 옛날로 돌아가서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돼 있는 당이 집권 여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약을 계속 유지를 할까요? 이거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이거는 중간에 국민 여러분 제가 그때 공약을 잘못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는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 공약 나왔었습니다. 그럼 오래됐군요.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할 때 이 토론을 한 건 10번이 넘습니다. 오랫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이것도 우리가 흔히 권역별 하면은 이제 도의령 비례대표제인데 대충 논의가 다 됐었어요. 결단만 하면 될 문제인데 여야가 유불리를 따져보니까 이게 불리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좀 야당 중에서 누가 제일 큰 야당이 되든 간에 큰 당들은 다 싫어하겠네요. 싫어하죠. 그 대신에 작은 정당은 좋아하죠. 이를테면은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이 만약에 10%를 얻었어요. 다음 총선에서 10%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 30석 확보되는 거예요. 지역구에서 한 명을 못 뽑아도 비례대표에서 30석이 되면은 교섭단체가 됩니다. 그러면 국회는 당연히 다당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당 체제가 된다는 얘기는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의 당내,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의 이 어떤 기득권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렵겠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심지어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00%는 좀 쉽지 않을 거요. 한 50%만 할까요? 좀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전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그 불리함을 감수하고 받겠다라고 하는 정당이 그대 정당이 없다 보니까 야 3당은 계속 오늘 성토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물론 뭐 가장 큰 두 당이 뭐 해서 예산안 통과시키고 뭐 하더라도 아무리 야3당이 작더라도 지금의 이 5당 체제가 있는 상황에서 야3당이 이렇게 중요한 데서 배제가 된다고 그러면 후유증이 클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려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가야 할 길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지금 그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심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앞으로 민주당 손 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반대하고 야3도 싹 반대하고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끝까지 이거 합의를 하자 얘기를 했는데 선거제도 때문에 결국은 안 된 것이고요. 또 선거제도가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결국은 아마 최악을 피하는 방식으로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합의를 해서 우리 두 정당만이라도 통과시킵시다. 그 김성태 원내대표도 우리도 뭐 사실 비례대표로서 마음에 안 드는데 잘 됐네. 그러면서 오늘 4시에 공동으로 합의된 내용을 발표를 한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가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야3당 중에서 한두 당과 이렇게 연합을 해서 통과시켜서 이렇게 추진한 것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건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또 사안별로 또 달라요. 아 그래요? 또 사안별로 정의당한테 유리한 사도 정책이 있거든요. 또 바른미래당한테 유리한 정책이 있고 또는 오늘처럼 자유한국당도 원하는 정책이 있어요. 근데 사안별로 또 엇갈리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제도가 좌초됐다 그래서 앞으로 완전히 협치라든지 다른 야당의 도움을 받기는 진짜 어렵느냐? 꼭 그렇지는 않더라. 또 사안별로 또 다를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정부를 풀어가기만큼은 이전보다는 더 어려워진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가 생물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맞긴 맞군요. 복잡하고 진짜 생물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가 용도지구로 지정된 곳의 43% 거의 뭐 절반 가까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용도지구라는 이 단어도 조금 좀 낯서시죠? 그래서 이 내용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고 또 이게 이제 결국 뭔가 묶여있던 규제를 푼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싸늘한 바람이 불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지대 권대중 교수님 전화로 오늘은 연결을 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전화로 뵙습니다. 네. 네. 용도지구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유한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 지구 구역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건 토지 이용을 합리화시키면서 공공목적 증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용도지역 그러면은 뭐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이런 거고요. 이번에 서울시가 풀려고 하는 것을 완화시키는 것은 용도지구입니다. 이 지구는 뭐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이런 식으로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개발 제한 구역 또는 뭐 시가화 예정 구역, 뭐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이런 거거든요. 이거 역시 한 5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완전히 폐지하거나 완화시키는 것, 특히 이제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이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는 흔히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뭐 주차장 완화 구역이라든지 또는 뭐 고도지구라든지 이 높이 제한하는 거죠. 미관지구라든지 경관지구라든지 이렇게 10가지 지구를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변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이게 56년 만이라면서요? 재정비하는 게. 네. 그러면은 56년 만에 재정비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이게 어제 서울시가 이제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시키겠다 했거든요. 네. 이거는 항공기가 착륙할 때 이 항공기 착륙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안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도를 제한한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대학교라는 육군사관학교처럼 학교 주변 지역의 특정 용도를 제한합니다. 학교 교육에 해치는 지구로 이렇게 해치는 걸 못하게끔 이렇게 제한해 놨고요. 뿐이 아니라 이제 뭐 서울 경기 접경 지역에 시계 경관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시와 경기도 사이에 녹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지역들을 좀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서울시가 이거를 완화하거나 폐지한 적이 없는데 1962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생기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제 56년 만에 이걸 손질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 용도지구에서 507군데나 되고요. 예. 그 면적이 198.3km제곱미터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의도에 116배나 됩니다. 여의도가 그렇죠. 가용 토지가 지금 89만 평이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 외에도 뭐 우선 공항 주변 지역을 원하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용도지구에는 이제 개인 땅들이 또 있는 거죠? 네.
그 용도지는 거의 개인 땅들이 많죠. 녹지 같은 경우는 뭐 국가 땅이나 고유지 땅이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있지만 네.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땅들은 개인 땅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폐지되거나 완화되면, 특히 폐지되면 토지 이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아까 잠깐 군사시설 보호구역 어제 해제했던 것까지 좀 같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어제 해제된 데는 사실은 뭐 접경지역 인근이어서 조금 영향이 덜하다 이런 어제 저희 전문가분 연결했을 때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용도지구 같은 경우는 도심에도 않죠.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제 군부대가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건 이제 지구가 아니고 구역이거든요. 예. 구역을 해제한 거는 굉장히 많은 면적인데 이것도 1994년도에 17억 1,800만 제곱미터를 하지한 이후에 24년 만인데요. 그 용도 지역이 강원도의 뭐 화천이나 또는 또 경기도 동두천이나 연천, 포천 또는 뭐 고양시 양주도 있지만 사실은 서초구도 있습니다. 서초도 있고 강남구 일부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김포시 같은 경우는 서울의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바로 강 건너가 북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접견적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해지를 하는데 이번에 해지하는 전체 토지가 대부분 뭐 한 70%는 전방에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도심 이제 서울 내에도 있고 서울 주변 지역도 상당수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이렇게 묶여있던 것들이 풀린다라는 거 앞서 잠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지 이용률이 올라가서 결국은 땅값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약간 썰렁해진 서울 부동산 시장, 서울 집값에 뭐 혹시 영향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이번 정부가 주택 시장을 계속적으로 규제해 왔는데요. 유동자금이 약 한 1,200조 정도 되는데 이 용도 지구를 재정비하면 좀 시간적 공간적으로 도시 여건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럼 반드시 이제 그런 지역이 하나 중에 도시계획을 다시 짜겠지만은 가격은 분명히 올라가죠. 규제가 완화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규제되면은 오히려 개발 제한구역처럼 이제 용도가 제한되지만 이렇게 이제 규제가 완화되면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률이 높아지고 가치가 높아져서 주택 시장에 몰려있던 자금, 유동자금이 토지 시장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이런 해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는 그린벨트를 좀 대거 풀어서 큰 그러니까 미니 신도시급을 좀 공급하겠다는 건데 서울시는 웬만하면 그린벨트 안 풀고 서울시 내에서 이런저런 공공 유휴지를 좀 확보해서 집을 짓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용도지구를 대폭 폐지한 거는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땅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서울시에는 그 서초구 일대에 18만 제곱미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이제 접경 지역이나 경기도나 인천에 있는데요. 서울시에 18만 제곱미터를 완화시키는 것을 전부 다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농경지나 임야로 돼 있는 경우에 임야의 경사도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21도 이상이거나 또는 인목도가 25% 이렇게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개발을 제한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번에 군부대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하거나 또는 용도 지역을 폐지한다고 해서 주택을 늘릴 땅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가 이거를 반대하는 거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에 서울 시민의 허파라고 생각하는 녹지를 훼손할까 봐 그러는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번에 군부대 군시설 보호구역이나 또는 용도 지역지구를 폐지하는 걸로 봐서는 서울시에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것보다는 이기 신도시가 수도권 지역에 특히 경기도 지역에 자리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서울시 내에 무슨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땅을 대거 확보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신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해제하는 땅들이 전부 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역시 용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지구 구역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역에 따라서 주거지냐 상업지냐 공업지역이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하려면 서울시는 물론이고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위원회나 시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해지했다고 무작정 건물 질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 권대중 교수였습니다.
예, 아까 위정원 중앙대 교수하고 광주형 일자리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하나 좀 저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기존의 내연기관용 공장 시설을 만들지 말고 아예 어차피 새로운 어떤 그 친환경 자동차죠. 이 전기차 쪽으로 아예 돌리면은 좀 더 새로운 돌파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글쎄요, 과연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돌파가 될 수 있을지는 뭐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광주형 일자리라는 사업 자체의 취지가 좋다라는 점을 좀 살릴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찾는 작업은 멈추지 않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